멕시코 쪽에서는 워너비? 이런 것들이 자수성가한 기업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마피아 보스. 돈이 많이 벌면서 가수들도 집으로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명품도 다 갖고 있고 멕시코는 마약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멕시코에서 마약 산업 그리고 마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멕시코에서는 큰 마약 조직의 경우는 대기업, 작은 마약 조직들은 중소기업 이렇게 평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멕시코의 가장 유명한 마약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엘 차포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포브스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00사람 안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마약 산업이 멕시코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멕시코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마약의 중심지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20세기 중반 전 세계 마약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의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당수의 코카인을 재배하게 되거든요. 코카인이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코카잎에서 나왔어요. 안데스 지역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오던 식물이었어요. 안데스 국가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쪽은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해발 거의 3,000m 이상이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을 내기 위해서 코카잎을 씹어먹는 전통이 있거든요.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코카가 이렇게 재배되던 것들을 화학 성분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코카인이라는 위험한 마약을 만들게 되는데 콜롬비아가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요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나르코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아주 전설적인 마약 왕이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약 산업이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미국에 많은 마약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단순히 마약을 국경 내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의 정치나 마약의 현실에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거를 플란 콜롬비아라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콜롬비아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정부가 마약 마피아들, 카르텔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리콥터, 비행기, 탱크, 살상 무기, 훈련 비용까지 미국 정부에서 대주게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작전에 돌입하게 돼요. 일정 부분 이 마약 소탕 작전, 즉 플란 콜롬비아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그럼 이제 마약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여기 마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30년이 지나서도 그것은 성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걸 풍선 효과로 이해해야 돼요. 풍속의 한쪽을 누르면은 그것이 압력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의 마약 소탕 작전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풍선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대신에 멕시코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약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 즉 마약 소비국 1위는 미국이거든요. 멕시코는 미국에 굉장히 가깝고 원래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보낼 때도 멕시코를 경유해가지고 미국 국경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있던 마피아들은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받아서 미국으로 넘겨주는 보조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아예 전 세계 마약 카르텔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약 산업이 이렇게 멕시코에서 성장을 하고 전 세계 마약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루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을까요? 멕시코에서는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프타가 진행되면서 농촌 경제가 몰락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어떤 기계화된 농업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된 옥수수가 훨씬 더 싼 값으로 멕시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멕시코의 타코나 토르티야, 브리또 이런 거 대부분이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멕시코 농민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험하지만 또 한편 불법이지만 이런 마약 산업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약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약 산업에 연루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르코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부자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고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돈들을 다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비 수준이 엄청나요. 나쁜 의미에서 그러겠죠. 극단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일단 마약상의 보스가 됐다. 일단 거대한 맨션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연예계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가수들을 자기 저택에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연다든가, 명품 브랜드를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들고 다닐 때 로고가 가장 큰 것들을 주로 입고 다녀요.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명품 시계를 샀다면 그것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싣게 되고, 경찰에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자신이 이렇게 막 허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옷이나 이런 거를 입고 머그 사진을 찍는다던가, 정말 진정한 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마피아 보스들은, 마약 보스들은 이런 스타일을 입는 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 거죠. 마피아 아니면 마약 조직들의 영향력이 문화적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됐어요. 나르코 컬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다른 사람들도 이 조직의 막내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마약 같은 거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굉장히 나쁜 일 아니야? 하지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있어. 실제로 현실에서는 고용이 안 되고 딱히 할 일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런 조직들의 이제 좋던 싫던 알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마약 조직이라는 피라미드의 맨 하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벌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직원처럼 일정 정도의 어떤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층부에 올라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워너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점점 더 잔인한 범죄나 살인을 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대한 마약 집단이 멕시코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멕시코에는 아주 다양한 마약 카르텔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큰 마약 조직 중에 하나가 시날로아 주라고 하는 데 있는 시날로아 카르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힘을 키웠는데, 이제 점점 더 그 힘을 키우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죠. 특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는 국경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주요 거점들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최신식 무기들이 도입을 하게 되고, 점점 폭력의 수위는 높아지고,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쟁투로 이어지게 돼요. 멕시코 마약 조직 간의 어떤 쟁투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멕시코 사회를 놀라게 했던 것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에 걸쳐서 일어났던 시날로아 카르텔과 걸프 카르텔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전에는 이 조직들이 시민들이 보지 않는 뒷거래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조직들은 폭력이나 암살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멕시코 사회 전반에다가 노출시켰어요. 예를 들면은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납치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죽여요. 죽인 어떤 시체를 도시의 대로 거기다가 이제 걸어놔요. 목을 매달아 걸어놓고 이것들을 전시하고, 그럼 다음 날에는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경찰서 앞에다가 그 시체를 버린다든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단순히 멕시코 마약 조직 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쟁투나 싸움이 아니라 멕시코 사회가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인신매매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공장지대가 발달한 국경 지역에 있던 시우다 후아레스에서는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해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신매매로 팔거나,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간 400여 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피아 조직들이 어떤 정치인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신 처단해 주는 거예요. 아욕시나빠라는 시에서 이 상황이 재현이 되거든요. 이 시장이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시장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위를 조직했거나 주도했던 대학생들이 한 30여 명이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 시장이 마약 조직에 사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이면서 반대의 목소리들을 처단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판하거나 마약 조직의 문제점들을 보도하려는 언론인들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많은 멕시코 언론인들이 납치돼서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입도 막으면서 이 마약 조직들은 멕시코 사회를 조종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정부보다 혹은 경찰보다 마약 마피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이 더 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 당시 2006년도에는 멕시코 정부도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멕시코 마약 조직들을 소탕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칼데론 대통령이 재임하는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갔고 마약 조직이 소탕되기보다는 오히려 무고한 시민들도 이제 암살된 상황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미 멕시코의 정부나 정치권에도 이렇게 마약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 조직들이 정부의 타락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정치인들을 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부와 선이 닿아 있는 조직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조직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마약 조직 간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 가지고 정부와 대항을 해야 되니까 또 엄청난 최신식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폭력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멕시코의 마약 전쟁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전쟁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간 6년 동안 죽는 상황이 발생되고, 무고한 시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사상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펠리페 칼데론이 야심차게 시도했던 마약과의 전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약 조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인 마약 산업을 조종하고 했다고도 근데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도 마약 조직과의 전쟁, 마약 조직들 간의 싸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에 넘어오면서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나 불평등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폭력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마약 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멕시코 마피아가 이렇게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에도 이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나르코스나 시카리오나 굉장히 많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들이 이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마약이나 마피아의 문제가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인가? 모든 책임을 멕시코에 전가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약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폭력을 극단화하고 있는데, 이 무기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올까요? 모란드 이런 데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형태의 접대를 해야 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근데 모든 호스트들이 카리스마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못 버는 그런 넘버원이 될 수 없는 호스트들이 타겟으로 삼은 게 그런 원조 교체를 하던 어린 여성들. 가고는 싶어요, 호스트바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야 되겠죠, 돈을. 그러면은 호스트바에서 빌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90년대 초반에 호황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버블 경제 붕괴를 맞이하게 되죠.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이 유흥업소입니다. 호스트바가 그 중에 제일 선두에 있었던 거. 갑자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접대 이제 안 하니까 주요 큰손 고객들인 긴사나 로pongi 클럽의 여성들 여기 와서 못 놀죠. 그러니까 실직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같은 그런 큰 호스트바만 겨우겨우 살아남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게들은 다 망했잖아요. 호스트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에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호스트 산업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뉴 호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호스트 클럽 같은 거를 지으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가게도 빌려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영업 허가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뉴 호스트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부키초에 가보면은 술집들이 엄청 많잖아요. 바가 12시에 영업을 끝나면 12시부터 5시까지 시간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브스라고 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 쭉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12시가 딱 되면 스브스 네온 사인을 꺼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이동식 간판으로 예를 들어서 김항, 이런 항이, 이런 이제 호스트 바가 생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뉴 호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업태가 가부키초에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든 호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경영 기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말하자면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완전히 바꾼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만약에 호스트고 이 테이블에 100만 엔의 매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기껏해야 호스트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20만 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뉴 호스트 클럽의 50%를 갖고 가게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돈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들이 이때부터 더 큰 손님을 모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샴페인 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롱페니뇽 같은 고급 샴페인을 어떤 테이블에서 시키면 가게의 호스트가 전부 모여서 이제 샴페인 콜을 하는 거죠. 흉내도 못 내는 엄청 하이텐션의 뭔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롱페니뇽을 주문한 그 손님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호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언더그라운드고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술집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호스트바도 광고를 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 성산업 종합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남성용이죠. 근데 여기에 호스트바를 선전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잡지가 어디 놓여 있었냐면은 거의 대부분 유흥업소에 그 잡지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보겠어요? 거기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보시겠죠. 대박이 난 거예요. 광고를 그렇게 내니까 와보지도 않은 손님이 호스트바에 처음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광고 보고 왔어요 이러면서. 호스트가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예요. 그 전에 호스트들 물론 잘생기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호스트의 덕목은 매너, 화술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광고가 나가고 나서부터는 외모만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외모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들이 점점 가장 유행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레디컬하게 극단적으로 머리를 완전히 금발로 한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호스트가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요. 그 전에는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마치 뭔가 이런 어두운 세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된 적은 있는데 호스트가 나가서 뭔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한 게 처음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 호스트가 뭐를 했냐 하면은 모태솔로드 있죠. 여자하고 말도 안 섞고 보면 다소 좀 이렇게 어눌해 보이는 남성들 불러다가 이 호스트가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가. 패션, 화술, 매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처음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퍼블릭한 공간으로 이제 나와서 호스트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기술,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한 거죠. 지금 들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그리고 호스트라는 사람들의 말빨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호스트들이 그냥 TV 이제 출연하는 게 점점 시간대가 내려옵니다. 11시대로 내려왔다가 8시대로 내려왔다가 급기야는 우리로 따지면 뭐 무도 같은 데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99년도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호스트라는 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주쿠 같은 데 걸어가면은 TV에 이미 나와서 연예인급인 거예요. 사인도 해주고 화장품 광고도 나가고 셀럽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야, 일본 왜 이렇게 호스트를 저렇게 막 긍정적으로 되게 셀럽처럼 해라고 하는 그런 거의 시발점은 바로 90년대 후반에 그런 공중파에서 했었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거기서 호스트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새로운 느낌의 엔터테인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호스트하고 놀면 이렇게 재밌다. 그리고 호스트는 이렇게 매너가 좋다. 전혀 어둡지 않다. 그냥 밝음 그 자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호스트 클럽에 오는 손님층 자체가 훨씬 다양해져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호스트 산의 가장 호황기를 맞이하는데 이 호스트 붐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카리스마 호스트. 그래서 이 카리스마 호스트의 시대가 이제 2000년대부터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호스트들이 카리스마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냐, 호스트로서. 90년대 중후반 이후가 되면은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원조교제. 일반 여고생들이 무슨 속옷을 판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아르바이트 감각으로 돈을 벌고 성산업에 관계를 하게 돼요. 돈을 못 버는 그런 넘버원이 될 수 없는 호스트들이 타겟으로 삼은 게 그런 원조 교체를 하던 어린 여성들. 어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집안이든 학교든 자기가 소속감을 못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스트바에 가서 마음의 케어받음 이런 것들을 거기서 채우는 일들이 커다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일본은 조금 더 미성년자가 활락가에서 유흥가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손님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험도 물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멘탈 자체가 좀 위약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호스트들에게 빠져들어가고 그게 이제 사회 문제화가 되죠. 이 친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고는 싶어요, 호스트바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빌려야 되겠죠, 돈을. 그러면은 호스트바에서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바에 빌려주는 돈을 대는 사람들이 누구냐? 야미층이라고 불리는 불법 사채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쇼트가 나겠죠. 이자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 당시에 야미킹의 이자가 뭐냐면은 11에 10%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금방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한테 가서 뭐 추심을 해서 받아내면 그거는 불행 중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유흥업소에 넘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런 카리스마 호스트가 언더그라운드에서 퍼블릭한 공간으로 나가는 이면에 이런 일들도 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키초라고 하는 곳에 말씀드렸던 양가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호스트 산업이 어떻게 이제 자기 체질을 바꿔가면서 성장해 왔냐라고 하는 것만 주목을 할 우려가 있는데 동시에 같이 봐야 될 것이 호스트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두운 산업의 어떤 생존 구조 이거로부터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가부키초에 모여드는 사람 자체가 사회 안에서 소속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해지고 밝아지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불식할 수가 없는 거죠. (2003년도부터) 가부키초라고 하는 곳에 커다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999년도에 이샤라 신타로가 도쿄 도지사가 되면서 가부키초의 정화 작업을 펼치게 돼요. 하나는 도쿄 조례 중에 한국말로 하면은 좀 속된 말이지만 삐끼 금지 조례가 있어요. 호객 금지죠. 두 번째는 풍속 영업법이에요. 영업을 12시까지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개는 호스트 산업이 성립하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두 개예요. 호객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심야 영업을 금지한다 그러면 호스트 클럽도로 장사하지 말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정화 사업으로 또 침체기를 맞게 돼요. 그러면서 또 망하게 됩니다. 여러 업장들이. 그러면서 이 호스트 산업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저녁 영업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다른 포장마차나 다른 술집이 하는 그 시간대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 경쟁을 거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주를 팔기 시작해요. 소주. 그 일본에 가면은 무슨 츄하이 이런 거 팔죠. 소주 칵테일 같은 거. 그런 거는 호스바에서는 격이 떨어진다고 절대로 안 파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면서 박리담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자로 광고 보내고 그래서 뭐 해피타임 같은 거 있죠. 5시부터 오면은 호스트가 접대도 하는데 막 소주 만엔만 매면 1시간 반 동안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이런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지속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2008년, 9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완전히 프로모션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 전까지 없었던 고객층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죠. 이른바 이제 초저녁에서 그 심야로 넘어가는 술집에 하는 영업 시간에 충분히 큰 손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스스로 통신 환경의 변화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영세한 곳은 여전히 심야 영업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좀 큰 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점점 오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스트들도 좀 교양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독서클럽 그리고 소믈리에 자격을 따와라 그런 거를 또 SNS에 이제 열심히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바뀌겠죠 이게. 뭐 이런 데는 보통 그 한 9시, 10시 이 정도 시간에 술을 마시러 올 수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형태의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그래서 호스트 산업의 양가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점점 이제 업장에 따라서 양극화되는 거예요. 크고 메이저한 업장들은 점점 트러블이 없고 퍼블릭한 곳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 양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좀 규모가 작고 불법적인 심야 영업을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곳. 이것은 유흥업소에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재래적인 어떤 수익 구조의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이제 호스트 클럽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의 어떤 성격이라거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지금 그런 방식으로 형성된 클럽의 그룹들이 요식 산업도 하고 그다음에 미용 산업도 하고 심지어는 소믈리에 학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영세한 호스트 클럽은 재래식의 어떤 시스템에 기대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호스트 산업이 성업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외로움, 소외, 불안정, 불안 이런 것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돈을 말하자면 흡수하는 이런 구조. 호스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 가장 근저에 있는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문화적인 어떤 매트릭스인 셈인 거죠. 도시부에서의 서브컬처라고 하는 게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 유흥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어떤 삶의 양태들을 이렇게 드러내느냐 이런 것에 좀 주목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내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면 어떨 것 같나요? 거기다가 댓글로 얼평까지 받고 있다면? 요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SNS이자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 접속해 한국 길거리 캠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강남, 홍대, 신촌, 그리고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찍은 일반인들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정인을 따라가며 찍고, 주민까지 하며 찍고, 야외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과 어린 학생, 어린이들의 모습까지 동의 없이 찍어 올리고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이 영상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걸까요? 저희는 틱톡에 이런 영상을 올린 유저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에 오랜 시간 거주한 유학생으로부터 관련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려도 좀 동의를 구하고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은 했죠. 중국에서는 소상권에 대한 인식도 되게 낮고 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를 올리는 게 아닌가. 실제로 한국 길거리 영상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는데요. 이런 영상에 달린 자막을 번역해보면 한국 훈남훈녀 일상 패션, 한국인 무로고 심플 코디, 한국 어린이 일상 패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패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죠. 오징어 게임 봤냐, 뭐 요즘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옷이라도 막 한국 옷이다 하고 파는 애들이 많거든요. 중국 애들이 워낙에 한국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얼마 전 헬로윈 때 이태원의 모습부터 평범한 일반인들의 패션과 외모까지 중국인들은 우리가 참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영상엔 동경과 부러움부터 영상에 등장한 일반인들의 외모에 대한 댓글도 쏟아지고 있죠.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인들은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몰래 찍힌 것도 문제지만 스비스 뉴스에서도 다룬 적 있듯이 틱톡이 사람들의 얼굴 정보와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 때문에 몰래 찍힌 일반인들의 모습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영상이 문제인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초상권은 쉽게 말해 내 얼굴이나 특징이 동의 없이 찍혀서 퍼지지 않고 광고나 영리 활동에 쓰이지 않을 법적인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이제 유튜버들은 이게 다 가려서 이렇게 많이 모자이크를 많이 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얼굴이 노출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이 그것을 돈벌이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영상들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 잘 쓰고 있으니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까 싶은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내가 구별이 되고 영상이 보가 되고 한다면은 초상권 침해가 생길 수 있죠. 틱톡을 보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딱 보면은 저 옷을 저렇게 입었을 때 나인지 아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매우 높죠.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고요. 이 영상들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만큼 따라가고 클로즈업도 하니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영상 찍고 올린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면 좋겠지만 초상권 침해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면 민사를 소송을 넣어서 돈을 배상받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회사도 외국 회사, 찍은 사람도 외국인이라 촬영자를 찾아내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영상을 없애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당 SNS를 통해 영상을 직접 신고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도 실효성이 낮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주로 중국 SNS인 도우인에 올라오는데 한국에선 도우인을 설치하는 것도 가입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직접 도우인 설치 시도를 해봤지만 한국 앱스토어에선 검색조차 안 됐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겨우겨우 설치했다고 해도 이 많은 중국어를 뚫어야 한다는 난관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방법이 거의 없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허가를 구한 후 촬영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다는 거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영상은 무단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되어버린 시대라지만 이건 해결책이 필요한 일 아닐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